최근 BOJ에서 YCC 정책에 다소 변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소비자 물가가 높아지고 임금 상승세가 이어지던 일본 시장에서 꾸준히 수정 가능성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경제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 강압적이고 다소 억지스러운 정책이기 때문이죠. YCC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영상에 설명을 꾸준히 드렸으니까 검색하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일단 굵직한 내용만 말씀을 드리면 일본 10년물 국고채 금리 상한선이 0.5%로 유지는 하지만 결국 이 0.5%를 목표로 하되 시장 동향에 따라서 이를 1% 내외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사실 말의 해석에 따라서 다소 어느 방향으로 매파적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엄격하게 억제하고 있던 기존의 YCC 정책에서 다소 긴축적인 정책으로의 변화로 엿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사실 지난 12월 무렵이죠. 0%에서 0.25% 정도로 유지하던 이 구간입니다. YCC 장기금리 변동폭이 0.25에서 0.5로 2배 확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새롭게 YCC 관련된 정책이 언급된 그런 부분인데요. 0.5를 넘어서지 못하는 10년물 금리를 0.5에서 1%대까지 시장 변화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BOJ에서 왜 이런 정책을 내놓고 말 그대로 YCC 상단 밴드가 높아진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환율 시장의 변화 또는 채권 시장에서의 반응,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 지금 보도되는 것처럼 사실상 뚜렷한 매파적 의미로 지금의 YCC 정책을 해석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쉽게 말씀드려 YCC 상단이 0.5에서 1%로 높아진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일본은 지금 YCC 상단 밴드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경기 상황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BOJ에서의 언급은 어느 정도 시장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해석의 여지가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YCC 금리 상단이 높아지게 된다면 일본 정부가 지불해야 되는 국채 이자 비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점도 하나 있겠고, 게다가 아주 근본적으로 일본은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이 문제인 나라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은 그렇게 크게 우려사항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알러지적인 반응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당장 이 YCC 상단 밴드를 변화시킬 이유가 적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 구간이 이제 막바지 마무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시기라는 점 등등 여러 가지 지금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 본다면 BOJ의 YCC 정책 변화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일본의 물가가 오르면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 요구에 어느 정도 부응을 한 그런 정책적인 결정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실질 YCC 상단 밴드의 상당히 높아지는지의 여부는 앞으로 일본 경제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따라서 꾸준한 임금 상승이라든지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함께 비교를 해봐야 YCC의 정확한 해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지금의 정책 변화, 지금 말 한마디로 써놓은 그런 정책 변화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앞으로 계속해서 일본의 물가라든지 임금 상승률 또는 GDP, 성장의 이런 다양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좋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YCC 상단을 높이거나 심지어 YCC 정책을 폐기할 것이다라는 방향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마나한 이야기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일본이 건강하게 성장을 한다면 그런 전제로 시장의 정상적인 회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뜻으로 지금의 YCC 정책 변화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렇게 해석하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가 엔화 약세의 흐름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또는 환율 시장에서의 변화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점 등등이 있습니다. 다만 일본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는 0.5%를 상회해서 지금 상단에 높여져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직접적으로 높아진 부분이죠. 하지만 이것도 지금 보시게 되면 과거 22년 연말에 있었던 YCC 상단 조정이 있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이번 정책 변화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보는데, 22년 연말 0.25에서 0.5로 높였던 구간이죠. 이때는 사실상 거의 0.235%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높아진 구간이 0.5 상단이라고 놓고 봤을 때 0.08 정도 높아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상 시장이 간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태고, 정리해보면 한마디로 크게 달라진 것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이 부분 관련해서도 미국 국채 투자하는데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굵직한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주의 깊게 들여다보셔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현재 YCC 정책의 변화 정도로는 당장 어떤 투자의 변화에 생길 정도로 파급력이 있는지는 지금 이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고 일본 경기가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지, 임금 상승세가 이어지는지, 소비자 물가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는지 등등 종합적인 경기 상황을 함께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YCC 정책 변화에 그렇게 화들짝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될 그럴 정도의 내용은 아닌 것으로 일단은 보여지고요. 앞으로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그런 투자의 비율이라든지 굵직한 반응 같은 것은 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미국의 GDP가 발표가 되었죠. 2분기 속보치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GDP 2.4%로 집계가 나오면서 미국은 강하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함께 따라왔는데요. 하지만 GDP 제가 계속 발표될 때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난 성적표입니다. 놓치지 않고 유념하셔 보셔야 될 것이 후행성 자료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죠. 경기가 좋았다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만큼 GDP를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조금 철진한 그런 자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경기가 좋을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유념하셔서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2년 1분기, 2분기 마이너스 0.6, 마이너스 1.6으로 두 개 분기 연속 경기 침체죠. 기술적으로 이런 구간을 접어들기도 했지만 이후 3.2를 기록하면서 놀라운 성장세를 회복했고 다소 주춤하더니 지금 2.4로 속보치가 발표가 된 것입니다. 속보치 이후에도 총 3번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언제든지 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저번에 2.0으로 나왔던 게 사실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나오지 않았었죠. 마찬가지로 지금의 속보치도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상무부에서 발표를 했던 2분기 성장률 중에 끌어올린 주요 원인은 민간 소비를 꼽았습니다.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이 여행, 레저, 그를 중심으로 한 접객 분야의 서비스 수요가 생각보다 상당히 강했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보복 수요로 인한 영향을 여전히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상황이 상당히 낙관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는 건데요. 따라서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여행 자료입니다. 이미 여행 수요는 코로나 이전 상황까지 충분히 지금 빨간색이죠. 회복을 했고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충분한 여행 수요를 누리고 있다.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빨간 선이 2023년이고요. 2022년보다는 당연히 높고 2021년 파란 선이죠. 이거보다도 당연히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2019년 이 파란 선보다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행업에 있어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것이고 충분한 수요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보복 여행의 효과가 지금까지 서비스업, 여행 관련 산업의 호황으로 이끌어온 원동력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하지만 꾸준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더 좋아지려면 여행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수요만으로의 GDP 성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지속적인 소비자들이 소비를 이어나갈지에 대한 부분은 경기를 보는 분들마다 불분명한데요. 이제는 제조업 중심의 묵직한 회복이 돌아서야 경기가 뒷받침되면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으로 이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 전망을 헷갈리게 하는 게 바로 고용인데요. 이런 고용도 아까 말씀드린 보복 수요, 여행 서비스 관련과 맞물려서 어느 정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진작에 왔어야 할 경기 침체가 지금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기가 지연이 되고 있는 건데 여기에 행정부들의 이제 소비 확대를 위한 정책 등도 있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다양하게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예를 들면 학자금 탕감 정책이 있을 수 있겠죠. 사실상 경기를 덮어버릴 만큼의 왜곡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다양한 종합적인 부분들이 맞물려서 23년 상반기죠. 1분기, 2분기 GDP의 서프라이즈가 나온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 여전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만 1000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봤던 30만 건의 기준선에 미치지 못하고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여전히 신규와 연속 청구 건수가 동시에 줄어들면서 예상치를 밑돌고 고용이 강한 것을 조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이 상당히 견고하고 이런 부분은 보복 수요, 여행이라는 휴가철이라는 시즌을 감안해서 본다면 어느 정도 해석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놓치지 않고 있는 것이 결국에는 타이틀 42호죠. 이민정책에 대한 폐지 효과가 아직까지는 충분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어느 정도 여행 썸머랠리가 끝나는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이런 부분이 빠르게 반영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바뀐 것이 없는 부분은 여전히 높은 금리죠. 이건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차의 문제가 있죠.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은 차입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NFIB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협회죠. 전미 자영업 연맹입니다. 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조사에 따른 서베이를 발표를 하는데 보시는 차트는 엄격한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신용 접근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높은 금리에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있는 이 모습은 결국 경기 침체로 이어지는 것을 뚜렷하게 보여줬고요. 지금 폐업, 부도나는 중소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이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실업률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고 소비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기간 모아놨던 저축 감소하게 되면서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결국에는 소비자 지출이 크게 위축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제가 소비지표 관련해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종합해보면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밖에 없는 모든 지표와 상황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연준이 타겟 물가 목표 상향 조절만 하지 않는다면 PCE죠. 지금 2% 목표 물가를 3%라든지 4%를 높인다는 그런 미친 짓만 하지 않는다면 지금 경기 상황, 미국 국채 투자를 주저할 이유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오늘 YCC 관련된 내용과 미국의 GDP, 경기 상황, 또 최근 발표됐던 지표들 몇 개 한번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